은퇴 후에 경비 일을 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외아들이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요즘 영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게 뭔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부모라고 도와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던 차에 슬쩍 물어봤죠. 아들, 여자친구한테 청혼했냐? 어? 뭐라디? 아버지, 나 결혼 못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까지 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자친구가 결혼 안 하겠대? 아니요. 제가 말할 염치가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뭐. 아니, 뭘 쥐뿔이 없어. 네가 뭐가 어때서 그래? 아버지 눈에만 그렇지.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어떻거든요. 직장 그저 그렇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니, 야, 결혼을 돈으로 하는 게냐? 둘이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하게 되는 거지. 아버지, 요즘 마음만으로 결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 다 그래. 내가 네 엄마하고 단칸방에서 내가 단칸방. 아버지, 요즘 단칸방도 비싸요. 예?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 혹시 나 결혼하라고 뭐 좀 모아둔 거 있으세요? 그래. 그저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한 3, 4천 보태줄 수 있어. 3, 4천? 아, 그걸로 뭘 해요? 내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서 결혼했다고요, 아버지. 척하면 척, 집에서 척, 부모님께 척, 척하면 척. 전 이게 뭐예요? 전세는 고사하고 변변한 월세집도 못 얻게 생겨. 아휴, 그래, 그렇구나. 아휴.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그냥 답답해서. 아니다. 아유, 야, 아빠가 미안하지. 매일 우울해하는 아들을 보니 차라리 저희 부부가 작은 집으로 옮기더라도 집을 팔고 결혼 비용을 보태줄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평생 일해 모은 전 재산이라 집 팔고 남은 차액으로 여생을 보내기에 무리가 없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들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염치가 없네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맡겨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너무 뭐야. 바라는 것도 좋진 않고. 아니 인선 씨 잘못했네요. 이거 보니까 뭐 할 말 다 하고 나서 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답답해서 그만. 아버지 마음은 어떡하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좀 가는 게요. 결혼 5년 이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474만 원 와.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비용이? 네, 또 결혼 평균 연령이요. 남성이 33.5세, 여성은 31.3세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그 정도의 나이면 뭐 직장 생활 한 5년에서 길어도 7년에서 8년 정도 했을 딱 그 시기인데 결혼 전까지 직장생활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3억을 모으기는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3억, 남자 반, 여자 반 한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을 한 5년 안에 모아야 된다? 1년에 3천씩 모아야 되는데 1년에 3천 벌기도 요즘 어렵잖아요. 근데 보니까 결혼 비용 중에서 이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서울에서는 한 빌라 전세 정도 될 겁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은 상태인데 서울에서 뭐 다들 번듯한 신혼집, 내 집 마련해가지고 출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해서 신혼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뭐 전세나 월세, 뭐 빌라에서 시작한다면 모를까 반드시 또 몇 억이라는 돈이 꼭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소위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나이에 우리가 1억 원 이상의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선택하는 게 맞지 이 꽁트처럼 부모님 지원을 바라고 이 등골 브레이커로 이렇게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받았으니까 해결책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아서 도와주고 아버님은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시골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을 팔아서 도와주되 다달이 이 아들에게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 주기는 주는 건데 빌려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보다는 대신에 이제 저렴한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집을 팔지 않는 쪽을 생각해 보자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은퇴 후에 돈 나올 때도 없는데
대출을 받으면 이자 감당이 될까 싶은데 집을 팔지 않고 뭐 이런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사실 뭐 집 팔지 않고는 이제 대출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한다면 뭐 요즘 금리로 30년 상환을 기준했을 때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받는 순간 다음 달부터 이분들은 이제 적자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고요. 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사실 아들한테 주는 거는.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돈을 준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여 이제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대출 받아서 빌려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자녀한테 결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그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거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답 나왔네요. 마지막 방법은 마음만 도와준다. 네. 마음만. 사실은 맞나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마음만 도와주는 건데요. 아들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데 이 부모가 도와줘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음만 도와주시고 아버지 노후 준비하세요. 네, 마음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다가 아들이 진짜로 장가를 못 가버리고 아버지 원망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좀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그럼 얼마나 지금 여유가 있으신지 또 아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봐야 좀 더 자세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자, 아버지는 현재 9억 원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융자산으로 예금 1,2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경비원 일을 하면서 소득 월 220만 원에 국민연금 아내와 함께 월 120만 원 받고 계시죠. 그리고 퇴직연금 월 35만 원, 개인연금 월에 25만 원 해서 60만 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입이 종합해보면 4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월 400만 원이면 뭐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지금은 사는 데는 부족함은 그렇죠. 없어요. 두 분 그죠? 사시기에는. 두 분 노후 준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단 보면은 대출 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입니다.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또 수입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경비원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보통 1년 계약직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이제 해결책을 4가지 정도를 주셨는데요. 뭐 아버님께서 이제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마음만 도와준다 이 항목 앞서 있었죠. 그 항목과 또 파산의 지름길인 뭐 대출을 받아 도와준다 그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선택지가 딱 한 2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집을 처분해서 결혼 자금을 보태주는 것 그리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어쨌든 아니야 집을 처분해하고 이거 낮은 이자는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방법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9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면 네. 사실 이게 어렵겠지만 9억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게 더 이제 차액이 남으니까 그거를 아들한테 줄 수 있으면 아버지 노후 생활에도 차액으로 좀 이렇게 커버를 가능하지 않나요? 네, 내 집을 내 맘대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발 그런데 좋은 그게- 땅이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빌라 전세금을 3억 원으로 잡고 이 돈을 아들한테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분이 집을 팔아서 3억 원 정도의 차액은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시골, 변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 외곽 지역이나 시골로 이사 갈 경우 인프라가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에서 거리가 멀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안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셔서 맞아요. 함부로 이렇게 이전하시는 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가서 직장을 또 다시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또 외곽이나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뭐 도심 지역보다 일자리 찾기도 더 어려우실 거고요. 게다가 지금까지 쭉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형성된 커뮤니티를 버리고 생소한 곳에 가신다?
이거는 모험이 아니라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이 환경, 이 근처에서 조금 더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차익을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후 대책이라는 것이 아파트 한 채 하고 연금 나오는 거 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를 쓰고 계시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지출 내역입니다. 관리비 25만 원, 식비 80만 원, 또 생활비 35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15만 원, 여가 생활비 20만 원, 예비비 20만 원 등 그러니까 뭐 적어도 월에 한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경비일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 거다 이건 뭐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입이 4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고 그러면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해야 되죠? 네, 일단 가지고 계신 자산이 금융자산 1,200만 원 그리고 주택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갖고 계신 자산 중에 주택 이용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일부를 자녀에게 떼어준다라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뭐 집을 상속해 줄 생각 이런 거는 버리시고요. 일단 떼줄 건 떼주고 그리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 평생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지출 금액 쓰는 돈이 250만 원이면 뭐 버는 돈은 뭐 당연하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존 연금들 합치면 180만 원인 이 상황에서 최소 70만 원 이상은 주택연금에서 받아야 한다 이런 계산이 좀 서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소 필요 금액이 70만 원이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으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주택연금 지급표를 한번 보시면요. 월 100만 원 넘는 이 시점이 60세 기준으로 한 6억 원짜리 주택 그리고 65세에 신청한다. 요 기준으로는 한 5억 원 이상 주택을 신청하면은 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억 원 주택에서 갈아타신다면 적어도 5억 원 이상 한 6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매매를 하셔야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주택연금을 평생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이제 그 빌라 전세금을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9억짜리 집을 팔아서 6억짜리 집으로 가고 예. 그러면 이제 3억을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산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운 게요. 이 각종 세금이라든가 뭐 이사비, 복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추가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또 가뜩이나 이분들 지금 여유 자금 없는 상태인데 최소한 몇백 정도 되는 돈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따로 빼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5억 원짜리 주택에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3억 원을 자녀에게 준다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필요 비용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남는 건 또 여유자금, 비상금, 생활비로 좀 보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주택연금액은 이제 부부 중에 연소자, 나이가 어리신 분을 기준으로 이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나이가 65세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나이가 60세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은 이 어머니 나이 60세의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원 정도면 98만 9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65세에 신청한다 그러면 120만 1천 원. 이게 이제 평생 동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소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부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3억 원, 아들에게 줄 3억 원 그냥 주면 되는 건가요, 소장님? 아니죠. 그냥 딱 주고 축하한다 이러면 끝날 것 같지만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네. 훅 퀴즈? 훅 퀴즈입니다. 증여세! 야, 맞습니다. 그냥 못 주죠. 저 세금 있죠. 네. 흔히 뭐 내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돈 좀 보태주는데 어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금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한테 무상으로 어떤 돈을 제공을 받을 때 이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요. 가족 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줄 수가 있고요. 직계 존속,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 세율 표를 한번 보시면요. 단순히 이제 3억 원을 증여받을 때 아들이 내야 할 세금은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대에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4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4천만 원 증여세를 내면 아들이 가진 전 재산이 2천만 원인데 머리 아파. 아니 어떻게 그런데 내요? 요즘 바뀐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좀 더
좀 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 장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증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렸는데요. 올해부터는 혼인의 경우 양가 합쳐서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라서 결혼하는 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을 오. 때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천만 원을 그래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까보다 한 3배 늘었네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2억 8천. 그렇죠. 그렇죠. 세금 내고 나면 2억 8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주신 걸 바탕으로 아버지의 노후 플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5억 원의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때 주택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65세를 기준으로 약 120만 원의 주택연금이 나오고요. 부부의 국민연금 120만 원과 퇴직연금 35만 원, 또 개인연금 25만 원을 합치면 월 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제 경비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220만 원을 합하면 예상 노후 수입이 월 520만 원입니다. 와우. 이거 적어도 300만 원이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큰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돈 벌어서 좀 용돈을 받고 이런 드려야죠. 것까지 좀만 생각해 보면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발. 예. 그런데 이분들 괜찮죠. 이 정도의 현금 흐름. 특히나 이제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세금 이런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상관없이 최초에 정해진 금액이 평생 지급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 가장 좋죠.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두 번째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때는 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도 법적으로 받아야 될 이자가 있습니다. 이 빌린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했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는 일단 연 4.6%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1년의 이자가 1,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적정 이자는 받되 1,000만 원 정도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8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가정하니까 380만 원의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갚아야 될 이자는 연 380만 원, 월로 따지면 31만 6,667원이 됩니다. 이게 증여를 받으면 아들이 한 번에 증여세를 2천만 원 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만약에 빌리면 연에 38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네.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증여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 입장, 제가 부모가 된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뭐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뭐 자식들 희망사항인데. 근데 아까 이제 돈 빌리는 거 네. 그 이제 특수관계인 돈 빌릴 때 아까 1,000만 원 이렇게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2억 그죠? 정도 남죠. 그렇죠.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무이자로 빌려줄 수 빌려줄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네.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차용증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분들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자는 둘째치고 이렇게 돈을 자녀에게 빌려주게 되면 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들이 이 원금을 언제 갚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자, 증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억 원을 증여를 해줬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녀석이 나몰라라 한다. 아, 그러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 이용하시면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 돈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요? 예, 이것? 이것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훅 들어오시네요. 훅 들어오는. 근데 아까 뭐 차용증 쓰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아빠랑 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그냥 준다 그랬으니까요. 네. 뭘까? 뭘까요? 힌트를 좀 자, 주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뭐가 있어요? 초성이네. 초성이네. 초성으로 했어. 네. 저거 앞 글자. 이게 앞에는 알겠다. 나 저거 알겠어요. 효도. 그렇지, 효도. 효도예요? 효도. 네. 효도 갑 인선. 인선이는 효도합니다. 뒤에 걸 모르겠네, 근데. 인선이 근데 아닌 인선. 저는 알 것 같아요. 뭘 뭐예요? 써야 돼요? 맞춰도 돼요? 네. 써야 효도 돼. 계약서. 오. 그런 게 맞죠? 있어요?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효도 계약서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 효도 계약서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증여를 하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녀에게 뭐 효도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부양 같은 거를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 조건, 그 대가로 증여를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증여를 해주긴 했는데 이 계약서대로 되어 있는 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 증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가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물려줬던 돈 다시 회수해오겠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사례를 들려드리자면요. A 씨가 있었는데요. A 씨가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 땅을 증여하면서 자,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할 것, 이걸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증여를 받은 뒤 그런데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 오. 급속하게 이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됐는데 이 건강이 악화된 어머님의 간병을 하지도 않고 와. 또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와. 이 부모님을 누가 봐도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이 부모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야. 자, 이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다. 네,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됐지? 나몰라라 한 이 자녀. 네. 대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증여받은 재산 다시 원상 회복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이 좋네. 그러면 이 아드님은 어떻게 집에서 쫓겨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상 와, 회복되는 이런 건가요?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증여는 해주되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서운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야. 효도계약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거예요? 뭐 정해진 양식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나중에 가서 이제 법적 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런 걸 좀 예방하자 그리고 좀 부담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들과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버지가 경비를 그만두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뭐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아들이 일정 부분 생활비를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몰라라 등 돌릴 게 걱정되신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무난 인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오. 내가 너네 하늘이, 준선이, 인선이 3명 낳았으니까 너도 자녀 3명만 낳아라. 그런 뭐 것도 이런 쓸 수 것도? 있어요. 계약서니까 쓰기 나름인 건데 그런 거. 보통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전화해야 한다. 뭐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 꼭 해라. 뭐 이런 거 적지 않을까 야. 싶어요. 아니 저 아는 선배는요 네. 아이 둘을 유학을 보내는데 네. 유학을 보내면서 35세부터는 이 애비한테 한 명 너네 둘이 100만 원씩 꼭 붙여라 죽을 때까지 그걸 썼어요. 와, 네. 계약서를. 지금 받고 계세요. 예. 좋다. 지금 200만 원씩 또박또박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구체적으로 적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만 딱 하고 저 의무 다 했어요 네.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전화한다. 이걸 꼭 해야 돼라고 썼는데 띠리링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뚝 끊고 할거 정없어. 기분 나쁘지. 아주 이거 안 하는 일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편찮으실 때 병원 가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일이냐 이러면은 이게 사실 더 속이 상하죠. 걱정되고 원하시는 핵심 내용을 기재를 세부적으로 하시되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는 게 좋고요. 또 서로 이걸 동의하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효도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존에 9억 원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5억 원 주택을 취득한 후에 주택연금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나머지 3억 원은 아들에게 증여 후에 효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1억 원가량은 기타 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에 보태시면 되겠습니다. 65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하실 경우 5억 원 주택 기준 월 120만 원 수령할 수 있고요. 기존 연금들과 또 경비원으로 일하는 근로 수입까지 합하면 예상되는 그 노후 수입 월 520만 원입니다. 아들한테 3억 원 증여를 받고 2천만 원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네. 아들은요. 2억 8천만 원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결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빌라 전세였고 계약서 쓰고 효도하고 노래 살살살 불러드리면 아주 훌륭한 솔루션이 나왔는데 선생님. 그렇죠. 아니 어쨌든 부모님이 작은 집으로 가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는 그 돈으로 이제 뭐 전세 얻거나 뭐 해서 살면 되는 건데 네. 생각 같아서는 야 집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든지 네. 이랬으면 딱 좋겠어.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루션 어떠셨어요? 예, 사실 이런 고민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노후와 자녀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노후에 무게를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님의 노후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뭐 결혼을 위해서 챙기려고 하진 않겠죠. 자녀가 노후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습니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적정한 선을 그어주시고 노후를 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내 노후가 흔들리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그 네. 어르신들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 노후부터 탄탄히 챙기시는 게 좋고 요즘엔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워낙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냉정할 때 냉정하셔야 돼요.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